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6월 30일이 됐습니다. 6월이 끝나는 날입니다. 전sek입니다. 그러고 보니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문재인에게 묻고 싶은 질문 9개를 말씀드렸더니 조금 후회가 됐습니다. 진짜 묻고 싶은 게 많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이 바로 제 눈앞에 있다면 나는 이것부터 물었을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가? 그는 이 나라 좌파들처럼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문재인은 후임자에게 텅 빈 곳간을 넘어 이 빚덩이 재정을 넘겨주면서 후임자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퇴임 당시 청와대 앞의 무대에 올라 한 번 더 출마할까요? 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이 파멸적인 통치 행위를 전혀 몰랐던 걸까요? 아니, 알았을 겁니다. 나라를 망친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포면을 잡고 마누라 모시고 외유를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나 타지마을 같은 왕들이 묘지를 구경 다니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재인은 아무런 소명의식조차 없이 대통령직을 권좌로 오해했습니다. 권좌 말입니다. 권력의 자리. 그가 정녕 마음의 빚을 져야 할 사람은 조국 같은 강남 좌파가 아니라 그를 믿고 지지했던 2030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기대를 걸었던 그 순진무구한 청년들에게 일자리 하나 변변하게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엄청나게 사라졌습니다. 노동 3법 같은 악법을 밀어붙여 이 노동 유연성으로 가는 길을 외면하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대원칙을 저버렸습니다. 결국 그가 만든 일자리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재정으로 빚을 내서 만든 알바 일자리뿐이었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많이 갔지만 청년들도 많이 갔습니다. 산불 감시 요원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나는 문재인을 만난다면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왜 당신은 미국보다 중국을 동경했는가? 본인은 부인하겠죠. 나는 중국을 동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중국을 절대 동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한미동맹을 흔들면서까지 중국에 굴신하고 북한에 굴종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동맹국들에게 북한 제재를 풀자고 했던 자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착각했습니다. 만인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군의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5년 동안 국민과 제대로 소통을 한 적도 없습니다. 기자회견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연례 행사였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결코 권좌가 아니라 엄청난 희생정신으로 일해야 하는 공복의 자리이며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그는 생각조차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위험하며 두려운 자리여야 합니다. 그게 않는 사람은 그 자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자, 대장동의 뒷배인가 아니면 지휘자인가? 박영수의 몰락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뒷배 50억 클럽 멤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특검이 어제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박영수는 기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박영수에 대한 영장 청구에 언론이 주목한 것은 김만배가 입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이 6월 26일 박영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00억 원 약정 혐의를 적용한 데에는 김만배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에서 12월
고무렵에 남욱 등에게 성남미들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유신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 원 상당을 그 대가로 약정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걸 영장에 적시할 수 있었던 것은 김만배가 최근 검찰에서 2015년 1월쯤에 남욱에게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을 때 남욱이 박영수에게 200억 원을 줘야 한다 이러면서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해 줬다 이렇게 진술한 것입니다. 그 무렵에 남욱은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죠. 그러자 김만배는 남욱이 사업을 계속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을 해서 사업 주도권을 남욱에게서 넘겨받았습니다. 이때 남욱은 자신이 박영수에게 약정을 한 200억 원도 김만배가 지급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김만배 진술에 앞서서 남욱도 검찰에 당시 김만배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기면서 박영수에게 200억 원을 약속했으니 사업이 성공하면 지급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진술이 일치한 것입니다. 그 결과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0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남욱 등과 박영수 측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는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이렇습니다. 박영수는 대장동 토지보상 작업에 대한 법률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이 전체 보상금 그러니까 약 1조 원의 1%인 100억 원을 받고 나머지 100억 원은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에서 나눠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김만배는 박영수가 2014년 말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에게서 현금 3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남욱에게서 박영수에게 3억 원을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이 진술했습니다. 이른바 3억 원을 준 데 대해서 보강 증거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관련 주요 혐의를 부인하던 김만배가 다른 사람만 처벌되는 부분을 주로 진술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주 묘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200억 원 약정과 3억 원 수수가 모두 박영수 남욱 간에 이루어진 혐의라면 김만배가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친분을 쌓았던 김만배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결국 박영수를 마지막에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원은 어제 이 박영수, 양재식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놀랄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9개월 만에 영장이 청구됐는데 검찰 수사에 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판사가 말한 박영수 기각 사유는 이렇습니다.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그리고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그 다음에 늘 따라붙는 말이 나옵니다.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영장재판에서는 박영수가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변협선거자금은 좀 문제될 수 있다. 이런 메모 등이 검찰에서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인데 이것조차도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유권무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솔직히 저는 박영수에게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저는 이 재판거래 의혹이야말로 대장동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건국된 이후 최대 스캔들이니 말입니다. 재판거래 의혹은 이 나라에서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정의의 보루, 그 대부분이 얼마나 썩은 날을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고등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끊길 수밖에 없었던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자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대부분 재판연구관들은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상고기각 의견의 보고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심 노 증인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언론에는 대법원의 판단을 바꾼 뒤로 권순일 대법관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TV 토론에서 소극적으로 답변을 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아주 기상천외한 논리를 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논리였습니다. 결국 한 표 차이로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됐고, 그래서 파기환송이 됐고, 이재명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남시청에는 대법원도 우리가 꽉 잡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멀지 않아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가 있던 2달 동안 권순일이 방 8차례나 갔던 김만배 행적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파기환송 선고 다음 날에도 권순일이 방에 갔습니다. 김만배는 이발하러 대법원에 갔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권순일은 대법원에 이발사였던 것입니다. 이 권순일 스캔들,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거래가 아니라면 김만배 같은 법조 출입 기자 탈을 쓴 브로커가 대법관의 방을 자신의 방처럼 들락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관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니 말입니다. 검찰은 왜 권순일 수사를 제때 하지 않은 걸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 때 하는 신용은 했습니다. 그게 한글로 보입니다. 검찰은 법원 행정처로부터 김만배의 대법원 출입 기록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8번이나 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걸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연말입니다. 당시 검찰이 권순일의 이른바 재판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2차례나 기각됐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팀장이 김태훈 4차장 검사였습니다. 수사팀은 2차례나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참고하도록 법리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검찰은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를 임의제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가 대법원이 응하지 않자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은 권순일 재판 거래의 단서가 될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감춘 것입니다. 권순일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에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했습니다. 참 뻔뻔합니다. 검찰의 영장이 연속 기각되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어려워졌고 결국 권순일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했다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도 돌았습니다. 차마 검찰이 그렇게는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재명의 무죄 결론 도출 과정을 알 수 있는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를 검찰은 아직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틀 동안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사실상 첫 개각 뉴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장관을 교체하면서도 기자들 앞에 직접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자들 앞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겁니까? 윤 대통령은 29일 통일부 장관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을 내정하는 장관급 인사를 했습니다. 또 12명의 차관을 교체했죠. 차관을 대폭 바꾼 겁니다. 그 차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 가운데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차관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앉힌 겁니다. 장관급 인선은 최소화했지만 부처 차관을 대폭 교체한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집권 2년 차에 사실상 첫 개각이라는 평가와 함께 장관은 헛수합이고
차관이 실세가 될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은 장관의 의견을 묻지 않고 차관 인사를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 5명과 오찬을 하며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 또 카르텔이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요즘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카르텔입니다. 이번에는 이권 카르텔.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문장을 분석하면 카르텔 vs 제도, 합법적인 제도. 그게 반대되는 말은 불법적인 이권 카르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다며 공직과 연계를 경계했습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없이 엄단해야 한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집권 1년이 된 지금 자신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비서관들을 차관에 전진포진시켜서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 하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 5명은 누구일까요? 대통령실 김호진 관리비서관. 이분 또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하는 분으로 알려졌죠. 이분이 국토부 1차관, 그리고 백운국 국토교통비서관. 이분은 국토부 2차관. 그래서 국토부는 1, 2차관이 모두 바뀝니다. 박승훈 국정기획비서관이 해양수산부 차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환경부 차관, 그리고 조승경 과학기술비서관이 과기정보통신부 1차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날 인사를 브리핑한 비서실장 김대기는 권영세 후임으로 장관이 된 김용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책임자다. 근데 이 김용호 교수도 적이 많죠. 김용호는 MB정부 때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냈고 현 정부에서는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통일부 산하기관이죠. 그런데 막상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김홍일 권익위원장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임명이 된 격도 선수입니까? 장미란입니다. 이 김홍일은 검찰 출신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장미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문화 쪽은 BTS 등이 확 잡는데 체육 쪽도 새 바람을 불어넣어주면 좋겠다는 취지다. 글쎄요. 선수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이 그 차관에 가면 그렇게 바꿀 수 있는가요? 장미란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을 석권했고 대학 교수로서 현장과 이론을 겸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또 한 상력의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발표를 이번에 하지 않은 데 주목을 했습니다. 이동관이라고 다 알려졌죠. 그런데 이 이동관 내정자의 아들 학폭 문제가 걸림돌이 된 걸까요? 언론에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빈 자리다.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글쎄요, 인선이 그대로 유지될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북한 문제 하나만 짚겠습니다. 지난번에 서해 추락한 북한 발사체는 천리마 1형 백두산 계열 엔진이 1단에 2개, 2단에는 1개 장착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군은 발사체 잔해에서 러시아산 부품을 찾아냈습니다. 러시아산 부품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발사체인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로부터 탄도미사일 제작 부품을 들려오는 것이 이번에 들통이 난 것입니다. 2단 동체의 터보 펌프에도 러시아산으로 추정되는 부품이 다수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북한의 ICBM
미사일은 주로 러시아의 기술이다, 그쪽 부품이라고 말을 했을 때 몇몇 분은 제게 이메일로 공격을 했죠. 증거 있느냐? 바로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군 소식통의 말이 이렇습니다. 북한은 정교하게 부품을 제조할 능력이 떨어져서 주요 부품은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 군 당국은 터보 펌프 등 2단 동체 잔해를 통해 첼리마 1형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군은 2단 동체, 터보 펌프 등 주요 부품을 확보함에 따라서 엔진뿐 아니라 북한 발사체의 비행 방향 전환 기술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거나 풀업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확인하는 중인 겁니다. 2단 추진체에는 엔진 각도를 조정해서 방향을 바꾸는 짐벌 기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때문에 이번에 확보한 잔해를 통해 짐벌 장비 수준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군은 최근 전북 군산 서쪽 240여 킬로미터 서해상에서 2단 동체와 다른 잔해도 추가 인양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재 분석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잔해가 첼리마 1형 3단 부위에 탑재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첼리마 위에 만리경을 실어서 보냈죠. 만리경 1호. 하지만 합참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을 꽉 닫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부는 북한 발사체 잔해를 계속 수색 중에 있습니다. 첼리마 1형 낙하 지점 인근에는 여전히 중국 군함도 활동하면서 우리 군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추후 건전한 잔해 분석이 끝나더라도 상당 기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어제 오늘 저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뀐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4시간 40분 동안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 더 이상 재정을 허물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 회의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그리고 2027년까지 5년간 이 중기재정 운용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주무장관 추경호의 말이 이렇습니다. 임기 말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겠다. 이날 모든 언론은 윤 대통령의 말을 주목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사정없이 혹평한 것이다. 그래서 주목을 받은 겁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재정 운용에 대해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 빚이 400조 원이 증가해서 70년간 60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었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건 조금 봐준 겁니다. 2020 연말까지 계산을 하면 늘어난 국가 채무는 400조가 아니라 450조가 조금 넘습니다. 다시 윤 대통령의 말입니다.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제가 늘 주장을 하죠. 지출 구조조정 없이는 재정 허물기를 멈출 수가 없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24조 원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지난해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 보조금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 노조, 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을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증금해야 된다. 기획재정부는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국가보조금 사업을 내년 예산부터 삭감을 하거나 폐지하는 등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빙고, 그래야만 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시민단체 등에서 줄줄 새고 있으니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미래세대의 약탈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누굴 두고 한 말일까요? 바로 35조 추경을 주장하는 이재명이 타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 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돈을 아껴 써야 된다. 돈을 줄여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두 다 국민의 혈세이니 말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국가재정 운용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재정 지출 확대를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 할 수 있다. 이 말도 제가 정말 찬성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 자, 오늘의 메인 디시. 정말 이 말을 하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 오늘의 메인 디시입니다. 또 다른 윤 대통령의 전 정부 비판이 이 장충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28일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공개리에 문재인을 저격했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업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강경한 표현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 바로 문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국가 세력의 청와대의 주인이었다는 셈입니다. 다시 윤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는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 종전선언을 왜 그렇게 노래 불렀을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유엔사가 자동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 이 얘기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의 대북 정책을 두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을 두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비판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문재인을 적과 내통한 것 아니냐 하는 엄정한 추궁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윤 대통령이 가진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서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대선이 끝난 뒤에 줄곧 운동권 세력의 이권 카르텔을 작심 비판해온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카르텔을 깨물어서 정의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제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취임한 뒤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핵기반으로 격상시켰다. 이렇게 자신의 외교를 자평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에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를 보고 외교가 실패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죠. 저는 다른 방송에서 그 문제를 많이 싸웠다고 할까요? 진행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이 외교라고 나오죠. 물론 가장 잘못한 것도 외교로 나옵니다. 어떻든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좌파에 경고를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체,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이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를, 아니 문재인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판하자 29일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간첩이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팩트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박광훈이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다. 국민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재인처럼 노골적으로 김정은 편을 들고 굴종한 대통령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편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박광훈은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서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통합의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며 상식으로 돌아와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할 때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대북 정책에 국민이 언제 동의해 준 것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동의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 복원을 하려면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지원해야 하고 무엇보다 절대 다수 힘과 그리고 온갖 꼼수 편법으로 쪼개기 국회 같은 편법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악법 철폐에 민주당이 먼저 나서야만 합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김승주의 말은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소름 끼칩니다. 소름 끼치는 어제 연설로 민주당은 이제 반국가 단체가 되었다. 문재인은 간첩이 되어버렸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돈과 출세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김승주는 정오를 부추기는 선동연설로 광기 사회로 돌아가는 문을 열어젖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승주가 뒤에 덧붙인 말은 솔직히 실수를 금치 못하게 합니다. 이렇습니다. 이미 세계는 이념에서 벗어나 실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데올로기 확신에 사로잡힌 대통령을 상대하게 되었다. 이미 세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버리는데 대한민국 좌파들은 아직도 사회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사파에 맹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 권칠성은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을 끊으시라고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일배와 하등 달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상식적인 시선을 극우라고 생각을 하니 어떻게 이 눈이 정확한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민주당 대변인의 말이 이럴 정도로 우리 정치판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에 팩트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한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에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반발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윤 대통령의 표현이 아니라도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면서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닌 문재인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윤 대통령은 이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반정의, 반생명이자 반인간이라고 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목숨이 아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공산주의적 발상으로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죽음의 문턱에 그대로 방치하고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그를 그 순간부터 이 나라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풍산개 2마리를 진작 버렸듯이 정의와 생명을 그리고 인간을 버렸습니다. 진리와 진실을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쉬운 곳에 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